어서 오세요. 품격 있는 어른들의 소통 공간, 마음라이프 FM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이상한 경험을 하실 때가 있죠? 분명히 나한테 잘해준 사람인데 헤어지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운 사람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괜히 사람을 의심한 건 아닐까? 그런데요, 만약 그 찝찝함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지켜주는 신호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느낌,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말도 예쁘고 오히려 더 챙겨주는 것 같은데 집에 와서 혼자 앉아 있으면 속이 찝찝합니다. 내가 예민한가? 괜히 사람을 의심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 마음 너무나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찝찝함은 문제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까다로워진 게 아닙니다. 의심이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서야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해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웃으면 좋은 사람 같았고, 친절하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진짜 사람을 만나고 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말을 많이 안 해도 기운이 남습니다. 반대로 계산하는 사람을 만나고 오면 이상하게도 기운이 쭉 빠집니다. 마치 배는 불렀는데 몸은 더 피곤한 느낌처럼 말이죠.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들. 그들은 나도 모르게 마음을 소모시키는 아주 정교한 방식들을 사용합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하나씩 말씀드리려 합니다. 에이, 이 나이에 뭐 그렇게 따져. 외로운 것보단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정말 소중합니다. 잘못된 사람과의 관계는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롭게 만듭니다. 가짜 친구 10명보다 진짜 사람 한 명이 훨씬 더 귀합니다. 지금부터 이 중 3가지 이상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신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소통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눈은 웃지 않는가면 미소. 62세 이순희 씨는 이사 온 동네 성당에서 60세 최 씨를 만났습니다. 최 씨는 언제나 환한 미소로 이 씨를 맞이했습니다. 순희 씨,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우시네요. 어머, 순희 씨는 정말 신앙심이 깊으시네요. 최 씨의 말은 언제나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최 씨가 웃을 때 입은 웃는데 눈은 웃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악수할 때도 손은 따뜻한데 그 손길에서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조금씩 알아차렸습니다. 최 씨가 자신에게만 친절한 게 아니라 쓸모 있어 보이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친절하다는 사실을. 특히 신부님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최 씨의 친절은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성당 뒤편에서 청소하시는 할머니가 넘어지셨습니다. 바로 옆을 지나가던 최 씨는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환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냉담한 표정으로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30초 후 성당 총무님이 나타나자 최 씨는 황급히 달려가서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시 그 환한 미소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더 밝게, 더 화려하게. 이 씨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최 씨의 친절은 보여주기 위한 친절이었다는 것을. 프랑스의 신경학자 기욤 듀샹은 19세기에 이미 이 차이를 밝혀냈습니다. 인간의 미소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미소는 입꼬리뿐만 아니라 눈 주변 근육도 함께 움직입니다. 눈이 가늘어지고 눈꼬리에 주름이 생기며 눈 전체가 웃습니다. 이 근육은 의식적으로 조절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진짜 기쁠 때만 움직입니다. 가짜 미소 사회적 미소는 입꼬리만 올라갑니다. 눈은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만들 수 있는 미소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연구팀은 놀라운 장기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졸업 앨범 사진에서 학생들의 미소를 분석하고 30년 후 그들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졸업 사진에서 진짜 미소를 지은 사람들은 30년 후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았고 친구 관계도 풍부했습니다. 반면 가짜 미소를 지은 사람들은 이혼율이 5배 높았고 대인관계 만족도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미소를 짓는 사람은 진심으로 기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관계 자체를 즐깁니다. 하지만 가짜 미소를 짓는 사람은 보여주기 위해 웃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이용합니다. 진짜 친절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습니다. 신부님이 보든 안 보든, 회장님이 보든 안 보든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짜 친절은 관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보고 있어야만, 누군가 평가하고 있어야만 작동하는 친절입니다. 무대 위에서만 연기하는 배우처럼 관객 앞에서만 친절합니다. 최 씨 같은 사람들은 친절을 투자로 봅니다. 청소하는 할머니를 도와봤자 자신에게 돌아올 게 없으니 무시합니다. 하지만 총무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총무님이 보고 있으니 자신의 착한 이미지를 각인시킬 기회니까요.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웃을 수 있지만 눈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상대방이 진짜 기쁘면 우리도 기쁘고 상대방이 가짜로 웃으면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어색함은 바로 여기서 옵니다. 말과 눈빛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이 포착하는 겁니다. 라로슈프코는 말했습니다. 위선은 악덕이 미덕에게 바치는 경이다. 가면을 쓴 사람들은 진짜 미덕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흉내냅니다. 하지만 흉내는 흉내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눈까지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자연스럽게 친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미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눈도, 얼굴 전체가 웃습니다. 두 번째, 초면의 간과 쓸개 다 빼주는 과잉 친절. 65세 한명숙 씨는 등산 동호회에 새로 가입했습니다. 첫날, 58세 윤 씨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반가워요. 제가 언니 옆에 있을게요. 윤 씨의 친절은 정말 극진했습니다. 언니, 물 드세요. 배낭 제가 들어드릴게요. 저녁 제가 살게요. 초면인데도 윤 씨는 마치 오래 알던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한 씨는 감동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따뜻한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2주 후, 윤 씨는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언니, 사실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언니는 제 은인이에요. 3주 후에는 더 깊은 비밀을 공유했습니다. 언니 없으면 전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 씨는 조금씩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나? 우리 만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의지해도 되나? 정확히 한 달 후, 윤 씨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언니, 2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3개월 안에 꼭 갚을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결국 한 씨는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윤 씨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한 씨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다른 회원들에게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윤 씨는 매번 새 회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예일 대학교 연구팀이 정상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짜 친구가 되는 데는 평균 다음과 같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1개월 차에는 가벼운 인사와 대화, 3개월 차에는 기본 정보 공유, 6개월 차에는 개인적인 고민 나누기 시작, 1년 차에는 작은 부탁과 도움 주고받기, 2년 차에는 깊은 신뢰관계 형성. 하지만 사기꾼들은 이 과정을 4주로 압축했습니다. 1주 차에는 과도한 친밀감 표현, 2주 차에는 개인적인 비밀 공유, 3주 차에는 당신만이 나를 이해해요. 4주 차에는 본격적인 요구. 로버트 치알디니 박사는 설명합니다. 사기꾼들은 상호성의 원리를 악용합니다. 먼저 과도하게 주는 척해서
상대방에게 빚진 느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빚진 느낌을 이용해 훨씬 큰 것을 요구합니다. 진짜 친구는 천천히 가까워집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압니다. 조급하게 친밀감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관계를 부풀립니다. 초면인데도 우리 통한다고 말하고 며칠 만에 당신이 최고라고 치켜세우고 몇 주 만에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친절에는 조급함이 묻어납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많고 너무 과합니다. 마치 단기간에 식물을 키우려고 화학비료를 과하게 주는 것처럼 관계를 인위적으로 부풀립니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면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이 모든 친절이 사라집니다. 아니, 적대감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세 번째, 내 인생을 견적내는 정보 수집가. 67세 박영수 씨는 작년 봄 지역 산악회에 가입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겸 시작한 활동이었습니다. 산악회 회원 중 한 사람, 65세 김 씨는 유난히 박 씨에게 친절했습니다. 박 선배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무릎은 괜찮으신가요? 선배님 요즘 어디 사세요? 아, 그 동네요? 거기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선배님은 젊었을 때 무슨 일 하셨어요? 아, 공무원이셨구나. 연금 괜찮으시겠네요. 처음에는 관심 어린 질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산행을 거듭할수록 박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자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으면서 박 씨의 정보만 계속 캐내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조사하듯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듯이, 경제 상황은 어떤지, 자녀는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아는지, 건강은 어떤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 씨 본인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 씨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쌓였다고 판단했는지 김 씨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선배님, 사실 제가 하는 투자 모임이 있는데요. 선배님처럼 여유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원금은 보장되고 매월 수익률이 안정적이에요. 그 순간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친절이, 모든 질문이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김 씨는 박 씨를 친구로 본 게 아니라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는 대상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행동심리학과의 2018년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에게는 상대방과 친구가 되어 보세요라고 지시했고, B그룹에게는 상대방에게서 투자를 받아내세요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A그룹은 대화 중 질문과 자기 개방의 비율이 거의 11이었습니다. 즉, 상대에게 묻는 만큼 자신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B그룹은 질문 대 자기 개방의 비율이 41이었습니다. 4번 물어보고 한 번만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재정 상태,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질문의 빈도가 일반 대화보다 무려 7배나 높았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B그룹의 사람들이 A그룹보다 더 친절하고 관심 있어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즉, 계산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따뜻해 보이는 착시를 만들어낸 겁니다. 진짜 친구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건강은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계산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쓸만한 자원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마치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처럼 여러분이라는 사람에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견적을 내는 겁니다. 이들의 질문은 체계적입니다. 먼저 가벼운 질문으로 경계를 풀고 점점 핵심 정보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가장 교묘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친절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편함은 정확합니다.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있구나.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언제나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 여러분은 누군가의 수단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여전히 진짜 친구들이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자신의 이야기도 나눕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득의 유무에 따라 변하는 가성비 인연. 68세 정태수 씨는 올해 고등학교 동창회 총무를 맡았습니다. 50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동창회였습니다. 강 씨는 동창 중에서도 유난히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수야, 총무 맡느라 고생이 많겠어. 뭐 도와줄 거 없나? 태수야, 모임 장소는 정했어? 내가 아는 데 있는데 내가 주인이랑 친하니까 잘 이야기해 볼게. 정 씨는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동창회 준비는 생각보다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동창회 2주 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창 중 한 명이 대기업 회장으로 참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강 씨가 달라졌습니다. 태수야, 미안한데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동창회는 못 갈 것 같아. 정 씨는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겠다던 사람이 갑자기 빠지다니.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창회 당일 강 씨가 나타난 겁니다. 말쑥하게 차려입고 명품 시계까지 차고, 그리고는 곧장 회장님 옆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정 씨를 보고도 눈 한 번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학창 시절 생각나시죠? 회장님, 요즘 사업은 어떠세요? 대단하시네요. 강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몸은 회장님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강 씨는 정 씨에게 수고했다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과는 사진을 찍고 명함을 주고받고 2차까지 함께 갔습니다. 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강 씨에게 동창회는 친구를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유용한 사람을 발굴하는 자리였다는 것을.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은 조건부 친절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2명을 소개했습니다. 어는 평범한 사람, B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와 B에게 비슷한 수준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산적인 사람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B에게는 평균 3배 이상 많은 시간을, 5배 이상 많은 미소를, 7배 이상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실험이었습니다. 어와 B의 지위를 바꿔서 소개하자 계산적인 사람들의 태도는 즉시 180도 바뀌었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연구팀의 결론은 계산적인 사람들에게 관계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로 환산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상대방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만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친절의 스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쓸모 있으면 켜지고 쓸모 없으면 꺼집니다. 이들에게 사람은 투자 대상입니다. 투자 가치가 있으면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없으면 무시합니다. 은퇴 전에는 극진히 대하던 지인을 은퇴 후에는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는 자주 찾아오던 사람이 몸이 아프면 연락이 끊깁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많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주변이 텅 빕니다. 이것이 가성비 인연입니다. 관계를 손익계산서로 봅니다. 이득이 되면 유지하고 손해가 되면 버립니다. 감정도 없고 의리도 없습니다. 오직 계산만 있을 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익의 우정은 상대방 그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직 선의 우정만이 진정한 우정이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여러분이 힘들 때, 아플 때,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도 변하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쓸모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봅니다. 5번째, 중립을 가장한 비겁한 기회주의자. 69세 김철호 씨는 봉사 모임에서 활동합니다. 모임에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어그룹은 확대하자, B그룹은 유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63세 박 씨는 양쪽 모두에게 당신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A그룹은 김 선배님 말씀이 정말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B그룹은 이 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회장님 신중하신 거 존경스러워요. 회의에서는 저는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저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투표 결과 A그룹이 12표 대 10표로 이겼습니다. 그 순간 박 씨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표결 때도 확대 쪽에 표를 던졌거든요. 6개월 후 B그룹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박 씨는 또 바뀌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우려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반대표를 던진 것도 그런 이유였어요.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박 씨는 중립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비겁했던 겁니다. 어느 쪽이 이길지 보고 이긴 쪽에 붙으려 했던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솔로몬 애쉬 동조 실험에서 75%의 참가자가 자신의 눈으로 명백히 보이는 정답을 부정하고 다수의 틀린 답을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심층 인터뷰에서 두 타입이 나타났습니다. 타입 1은 진짜 동조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타입 2는 기회주의적 동조. 사실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는데 튀고 싶지 않아서요. 10년 후 추적 결과 타입 2의 사람들은 평생 이기는 쪽에 붙으려 했지만 결국 누구에게도 신뢰받지 못했습니다. 연구팀의 필립 짐바르도 박사는 설명합니다. 기회주의적 사람들은 신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어느 쪽이 이기는가입니다. 진짜 중립은 신념이 있습니다. 나는 양쪽 모두의 장단점을 보고 어느 쪽도 완전히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것은 존중받을 만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회주의적 중립은 다릅니다. 신념이 없습니다. 그저 어느 쪽이 이길지 지켜보고 이긴 쪽에 붙으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박쥐처럼 행동합니다. 옛날 우화의 박쥐처럼 날짐승과 싸울 때는 나는 짐승이다. 짐승과 싸울 때는 나는 새다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체성을 바꿉니다. 승부가 나면 재빨리 이긴 쪽으로 붙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처음부터 그쪽이었다고 말합니다. 역사를 다시 씁니다. 단테는 말했습니다.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중대한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힘들 때 절대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진짜 친구는 승패와 상관없이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이 약자의 위치에 있을 때도 떠나지 않습니다. 6번째, 화려한 거칠의 말과 쓸데없이 붙은 말을 남발하는 말투. 64세 송미경 씨는 서예 수업에서 61세 조 씨를 만났습니다. 조 씨는 말솜씨가 좋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작품은 정말로 진심으로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미경 씨, 오늘 글씨는 진짜 완전 대박이에요. 정말 최고예요. 처음에는 기분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송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조 씨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패턴으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너무나도를 끊임없이 사용했습니다. 칭찬 내용은 항상 추상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송 씨가 작품을 망쳤을 때였습니다. 자신도 잘못 썼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오늘 작품 정말 너무 완벽해요. 반면 평소 말이 별로 없던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삐친 부분이 어제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특히 세 번째 글자에 세로액이 힘이 있어요. 송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칭찬은 구체적이고 가짜 칭찬은 화려하지만 공허하다는 것을. UCLA 심리학과 연구팀은 언어 강도와 진실성의 관계를 실험했습니다. 부사 쓸데없이 붙은 말의 사용 빈도와 신뢰도의 관계. 부사 0-1개 사용 신뢰도 85%, 부사 2-3개 사용 신뢰도 62%, 부사 4개 이상 사용 신뢰도 31%. 부사를 많이 사용할수록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연구팀의 결론은 과도한 부사와 강조 표현은 오히려 진실성을 감소시킵니다.
마치 작은 목소리를 크게 만들기 위해 앰프 볼륨을 최대로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감동은 조용합니다. 가짜 감동이 시끄럽습니다. 왜 가짜 친절은 화려한 말을 사용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심은 구체적입니다. 상대방을 진짜로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은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파란 옷 정말 잘 어울려요. 얼굴이 화사해 보여요. 하지만 가짜 친절은 추상적입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해요. 최고예요. 같은 공허한 감탄사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공허함을 가리기 위해 부사를 남발합니다. 정말로, 진짜로, 너무나도. 마치 내용 없는 리포트를 글자 수 채우려고 불필요한 수식어로 도배하는 것처럼 인간의 언어에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말이 구체적일수록 진실에 가깝고 말이 추상적일수록 거짓에 가깝습니다.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이 편지가 길어진 것은 짧게 쓸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진심은 간결합니다. 하지만 가짜 친절은 장황합니다. 누군가의 칭찬이 너무 화려하다면 조심하십시오. 진짜 칭찬은 수수합니다. 오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이 짧은 한마디가 정말로 너무나도 걱정돼요. 같은 과장된 표현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7번째, 칭찬을 미끼로 자기 일을 떠넘기는 조종자. 66세 정현수 씨는 사진 동호회에서 활동합니다. 59세 이 씨는 항상 칭찬했습니다. 현수 형님, 정말 사진 실력이 대단하세요. 형님은 정말 센스가 있으세요. 구도 잡는 게 예술이에요. 정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칭찬 뒤에는 항상 부탁이 따라왔습니다. 형님, 제가 조카 결혼식이 있는데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형님 실력이면 전문 사진작가보다 나을 것 같아요. 형님, 액자 좀 만들어주세요. 형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흔쾌히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부담이 됐습니다. 주말마다 이 씨의 개인 행사에 동원됐고 취미가 무보수 노동이 됐습니다. 어느 날 건강 문제로 거절했습니다. 미안한데 허리가 안 좋아서. 그 순간 요즘 예전만 못하신 것 같아요. 사진 실력도 좀 떨어지신 것 같고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가 봐요. 정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그토록 극찬하던 사람이 거절하자마자 폄하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의 실험으로 참가자를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칭찬 없이 부탁만 했을 경우 수락률 30%, B그룹은 진심 어린 칭찬과 부탁을 했을 경우 수락률 65%, C그룹은 과도한 칭찬과 부탁을 했을 경우 수락률 78%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다시 부탁했을 때 C그룹은 수락률 15%로 급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용당한 기분이었어요. 치알디니 교수의 결론 전략적 칭찬은 상대방의 판단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킵니다. 나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심리적 압박을 만듭니다. 진짜 칭찬은 끝입니다. 칭찬 자체가 목적입니다. 당신이 대단해서 인정하고 싶었어요. 끝.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종하는 칭찬은 시작입니다. 칭찬은 수단입니다. 당신이 대단하니까. 그러니 이걸 해줄 수 있죠? 이 뒤에 항상 뭔가가 따라옵니다. 이들은 매우 교묘합니다. 칭찬으로 여러분을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듭니다. 그 상태에서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더 교활한 것은 칭찬의 내용이 여러분이 부탁을 들어줄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암시한다는 점입니다. 형님은 사진을 정말 잘 찍으세요. 가 그러니 내 결혼식 사진 찍어주세요. 로 바뀌고 형님은 컴퓨터를 정말 잘 다루세요. 가 그러니 내 컴퓨터 고쳐주세요. 로 바뀝니다. 칭찬은 능력 확인이고 부탁은 그 능력의 활용입니다. 여러분을 무료 노동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절하면 칭찬이 180도 바뀝니다. 칭찬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선물을 받는 척하지 말고 값을 치를 준비를 하라. 조종자들의 칭찬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서입니다. 칭찬 뒤에 항상 부탁이 따라온다면 조심하십시오. 진짜 칭찬은 조건 없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들지 않습니다. 8번째,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두 얼굴. 63세 안재민 씨는 테니스 동호회에 다닙니다. 60세 최 씨는 참 특이했습니다. 회장님 앞에서는 회장님, 오늘 서브 정말 멋있으셨어요. 회장님, 제가 음료수 준비해 왔어요. 회장님이 없을 때는 초보에게 기본도 안 되어 있으면서 왜 들어와? 민폐야, 민폐. 막내에게도 야, 물 좀 가져와. 빨리 안 움직여? 나이 드신 분에게는 비꼬는 투로 어르신은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안 씨는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최 씨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무한히 친절하고 자기보다 약하다고 판단한 사람에게는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건강 문제로 물러나고 새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최 씨는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전 회장님에게 무관심하게 박 선배님, 건강은 어떠세요? 새 회장님은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안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사람을 지위로 보는 사람의 민낯을 본 겁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레스토랑 실험에서 같은 사람이 다른 옷차림으로 갔습니다. 고급 정장 차림에게는 극진한 서비스, 환한 미소, 최고의 자리 안내를, 평범한 옷차림에게는 기계적인 서비스, 구석 자리를, 허름한 옷차림에게는 차가운 시선, 의심하는 불편한 자리를. 직원들을 인터뷰하자 저는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했어요 라고 말했지만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의 결론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권력에 따라 태도를 바꾼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은 명백히 다릅니다. 특히 위선적인 사람일수록 이 차이를 더 크게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지위로 봅니다. 회장일 때는 극진히 대하다가 평회원이 되면 무시합니다. 사장일 때는 공손하다가 퇴직하면 무례해집니다. 이들에게 인간관계는 수직적입니다. 위아래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위라고 판단되면 고개를 숙이고 아래라고 판단되면 내려다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들이 자신의 이런 태도를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강자에게 잘하는 건 처세술이고 약자에게 함부로 해도 괜찮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품은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회장님에게 잘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청소하는 분, 초보, 자기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진짜 그 사람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위로는 아첨하지 않고 아래로는 무례하지 않는다. 진짜 품격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 사람이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식당 직원에게, 택시기사에게, 청소하는 분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잘해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이 약자의 위치에 놓이면 똑같이 함부로 대할 겁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동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8가지 특징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내 인생을 견적내는 정보 수집가. 두 번째, 눈은 웃지 않는 가면 미소. 세 번째, 이득의 유무에 따라 변하는 가성비 인연. 네 번째, 초면의 간과 쓸개 다 빼주는 과잉 친절. 다섯 번째, 중립을 가장한 비겁한 기회주의자. 여섯 번째, 화려한 미사여구와 부사를 남발하는 말투. 일곱 번째, 칭찬을 미끼로 자기 일을 떠넘기는 조종자. 여덟 번째,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두 얼굴. 이 8가지 중 3가지 이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의심이 아닙니다. 분별력입니다. 가짜를 걸러내야 진짜를 소중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용당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착했기 때문입니다. 잘못은 그 순수함과 착함을 악용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서두르지 말고 일관된 행동을 보며 내 마음의 신호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계산 속에 들어가 이용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말보다 행동을 보고 겉모습보다 진심을 알아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여러분의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가짜를 걸러내는 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진짜를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직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음라이프 FM이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응원합니다.